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교육학과 사회언어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고요. 어느 언어학자의 문맹치료기라는 책을 쓴 백승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한국어교육학 하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문이 있겠구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가르치는 학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사회언어학 하면 조금 많이 생경해 하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보통 그 지방에 사투리를 쓸 때 남자분들보다 사투리를 덜 쓰고 표준어를 더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TV에서 사회자들을 보면 강호동 씨나 김재동 씨 같은 분들은 그 지역 사투리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가 조금 그런 색깔이 있는 그런 사회자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언어학에서는 조금 살펴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란 게 어떤 언어의 어떤 소리나 단어의 형태, 그다음에 어떤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제 객관적 실체로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사회언어학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그 사회에서 떨어져서 이거를 관찰할 수가 없다. 언어라는 것은 이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성인가 남성인가, 그리고 나이, 권력, 두 가지 언어가 한 사회에서 같이 사용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적 장 안에서 살펴보는 게 이제 사회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교육학과 사회언어학을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두 번째 언어를 습득한다는 거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회언어학과 한국어교육학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학문을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외국 학생들한테 한 10년 동안 가르쳤어요. 어떤 학생들한테 가르쳤냐면, 한글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와서 그야말로 순수한 상태로 이제 한국어를 배웠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어떤 기분일까? 지금은 BTS나 여러 가지 그 K-팝 그룹들이 워낙 인기가 있고 아이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당연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 한국어 자체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아주 낯선 언어입니다. 1963년도에 미국의 SF 소설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로저 젤라즌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주에 있는 화성을 여행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그 화성어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어의 빙빙 돌려 말하기와 완곡어법은 무슨 언어와 비슷하다. 그 언어가 뭘까요? 한국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국어는 외계인의 언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낯설고 생경하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책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외계어 같은 언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에 직접 와서 앉아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제가 가르치면서도 약간 그 감정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조금 생경하다는 느낌이 들 텐데, 그 기분이 뭔지 저도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언어를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 걸까? 제가 자신이 약간 실험 대상이 돼서 한번 가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외국에 나갈 때 그 외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전혀 접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어떤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어느 정도 알고 몇 마디라도 알고 아니면 그 문화도 조금 공부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내 언어가 사라진 상태, 진공의 상태로 특정 언어를 내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공간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제가 그 중국 상하이에 파견되는 게 결정되는 순간 중국어는 절대 배우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고 혼자만의 프로젝트로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춥지 않나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춥지 않나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아까 선생님께서 옷을 조금 더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춥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문법적인 대답은 뭐가 될까요? 춥습니다. 또는 춥지 않습니다. 네, 그 yes, no 퀘스천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고 비서한테 춥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 안 추운데요.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올 거예요? 사장님이 아마 자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하고 상관없이 춥지 않나요? 라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할 때는 질문하는 행위가 아니고 어떤 요구를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질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추우니까 난방을 좀 해주세요 라는 어떤 요구를 하는 행위, 그냥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거고, 사회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말을 한다는 것이든 글을 쓰는 것이든 사회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아무치게 해줄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저 하늘의 별도 내가 다 따줄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약속인가요? 약속이 되려면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도 그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어떤 글을 쓰든 그것은 다 특정한 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회적 행위라고 할 때 결국은 문화적인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사건인데 옛날에 모 항공사의 그 비행기가 괌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위계가 되게 중요한 사회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조종사들 간에 약간 돌려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장은 그거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문화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 행위를 언어로 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들이 문화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얘기할 때 사회적 행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결된 세트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주 그 비싼 DSLR 카메라가 있어요. 저 교수예요. 선생님이 제 학생이고, 미안하지만 저기 카메라 좀 빌려주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사과를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제 동생 결혼식에서 쓰기로 한 거라 선생님 쓰시기로 한 날짜에는 제가 빌려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명하는 이유를 대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빌려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우리말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이 거절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미안하다고 뭐 사과를 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것이 개인적인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기 싫어요. 이제 복수할 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같은 우리말이지만 북한 쪽에서 말하는 것과 남한 쪽에서 말하는 게 좀 다르고 북한 분들이 보면 저 정직하지 못한 인간들 거짓말을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소위 남한 쪽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행위의 세트가 다른 것일 뿐이지 무례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트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문화 간의 어떤 오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회적 행위라고 했을 때 뭐 영어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제가 오늘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늦는 경우에 어떻게 사과하시겠어요? 영어권 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Thanks for waiting. 기다려줘서 고맙대요. 30분도 1시간 늦었는데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러면 아마 회사였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영어권 화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과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미안하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네, 잘 들었고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은 사실은 거절의 의미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하는 말들이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반갑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술 한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 밥을 먹은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그 외국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외국 학생들은 언제 먹어요? 언제 만날까요? 묻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이제 대화를 그만하고 갈 길을 갑시다 라는 일종의 장치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거를 모르는 외국 분들은 속이 없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위를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이게 결국은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속으로 원했던 제목은 가리키기에 대하여 이렇게를 할까? 라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안 팔린다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의 책 제목을 가지게 됐는데요. 가리키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인간이 인지를 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언어잖아요. 언어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요소가 이 가리키기라는 행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장류들이 있죠. 침팬지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인간하고 99% DNA가 같아요. 근데 이들은 가리키기를 하면 이해를 할까요? 이해해요. 이해를 하는데 인간하고 할 때만 이해를 하고요. 같은 종끼리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 마이클 토마슬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영장류의 행동을 인간의 행동과 비교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을까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태어나서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스테이플러를 가지고 있다가 놓고 잠깐 나가요. 어떤 남성이 들어와서 그 스테이플러를 다른 곳에 치워 놓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죠. 다시 이렇게 여자분이 들어와서 이 허겁지겁 막 스테이플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리킵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기 있어 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이미 가르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존재입니다. 반대로 다른 실험을 했는데 그 침팬지를 놓고 이 안에 통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여기는 바나나를 넣어뒀고 상대편에서 인간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는 여기 뭐가 있구나라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침팬지는 두 개 다 엎어버려요. 그 가리키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이 손을 뻗어서 이거를 집으려고 하면 거기를 가서 빨리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가리키기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인간과 달리 아까 아이는 이렇게 협조를 했잖아요. 협력을 했잖아요. 침팬지는 경쟁하는 거죠. 내가 저거 뺏기면 안 돼. 여기서 바로 이제 인간과 침팬지의 길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가리키기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카메라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공동주의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저거를 보고 있고 이 사람도 저거를 보고 있고 우리 둘이 저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런 게 가능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 이론이라고 해서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관점을 이해해야 되고 저 사람의 관점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돼야 가리키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간은 순식간에 해낸다는 거죠. 뭔가를 가리키면 아까 이 복잡한 어떤 인식의 메커니즘을 순식간에 해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리키기는 초능력이다. 왜냐하면 인간 외에 다른 영장류들은 이거를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어떤 관심을 공유하는 행위예요. 공유하기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가리키기가 어떤 언어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언어를 가졌다는 게 이제 다른 어떤 동물과는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 일종의 동물들 입장에서 초능력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이제 가리키기라는 것은 일종의 초능력이다 라고 썼던 것이죠. 네.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대면을 하잖아요. 이게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가리키기를 얘기했었잖아요. 가리키기를 할 때 우리가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지만 눈으로도 가리켜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눈동자가 돌아가면 그쪽 같이 보죠. 그러니까 아니면 고개를 돌린다든가, 이것도 일종의 가리키기를 하는 메커니즘인데, 대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쪽으로 또 주의를 기울이고 있구나,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누락이 돼요. 누락이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정보들이 좀 어색해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일종의 대화의 판을 바꿔요. 농담하는 지금 상황이가, 아니면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다른 주제로 들어가고 있어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그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판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걸 신호를 주고, 그걸 주고받으면서 대화의 장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일단은 이제 불가능하고, 온라인에서 불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는 곳에서는 그 의사소통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어색하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고립된 행위이고 개인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사회적 행위고,
글을 읽는다는 것도 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봐요.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책을 읽는 분들은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언택트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고립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깨는 그리고 돌파하는 어떤 장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책을 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